정기적으로 상어의 공격을 받는 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년 동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도 상어가 왜 그렇게 자주 출몰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상어들은 이 지역의 다른 섬은 그대로 두면서 이 특정한 섬을 계속 괴롭히는 걸까요? 이 신비한 장소에 가서 알아보도록 해요. 2015년 7월 22일 리유니온 섬 근처의 바닷물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섬의 서쪽 지역인 생루는 항상 서핑하기에 좋은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 쾌적하고 화창한 날 한 현지인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2m짜리 황소상어가 나타났어요. 해안 바로 옆에서 서퍼 로돌프 아리에기에게 돌진했습니다. 그의 친구, 의사이자 라 리유니온 대학의 지리학 교수인 에르완 라가브리엘은 그때 근처에 2명의 다른 서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친구의 목소리라는 걸 깨닫고 라가브리엘은 도우러 달려갔습니다. 상어는 2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공포영화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처음에 아리에기의 몸은 하얀 거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품이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라가브리엘은 나중에 말하기를 그것이 인생에서 본 가장 무서운 광경 중 하나였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상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라가브리엘은 대부분의 경우 2번째 공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친구를 도왔죠. 그들이 해안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라가브리엘은 친구를 해변으로 끌어올리고 즉시 서핑보드 끈으로 지혈대를 만들었어요. 그 후 아리에기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좋은 결말을 맺었어요. 비록 45세의 남자는 팔을 잃었지만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이 좋았어요.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리유니온 섬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수십 건의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리유니온 섬은 프랑스 해외 영토 중 하나입니다. 이웃의 모리셔스와 함께 마다가스카르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둘 다 호주와 같은 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섬은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기후와 자연 조건,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리셔스에서 사람들은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수영하고 돌고래를 보면서 인도양의 따뜻한 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한편 라 리유니온에서는 현지인들이 손가락을 물에 담그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왜 이럴까요? 불행하게도 리유니온은 이제 상어섬이라는 평판이 자자합니다. 2018년까지 56건의 공격이 그곳에서 발생했거든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 상어 공격의 16%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리유니온 곳곳에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과 어부들은 대규모 상어 포획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당국은 산호초와 같은 몇몇 안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수영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부들이나 과학자들은 상어가 이러한 산호초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섬의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한편 모리셔스에서의 마지막 상어 공격은 19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섬을 찾고 모든 것은 완벽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라 리유니온은 왜 그렇게 운이 없는 걸까요? 아까 소개한 영웅 라가브리엘 박사는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리유니온에서 상어의 공격 가능성이 23배나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10건 중 9건은 황소상어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 상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상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상상하는 모습과 정확히 닮았어요. 가장 흔한 종 중 하나고 영화와 만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종입니다. 황소상어는 모든 대양의 열대와 아열대 수역에서 삽니다. 대부분의 경우 호주와 남아프리카 사이의 남쪽 바다에서 발견되죠. 이곳은 심지어 상어 고속도로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어들은 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또한 황소상어는 가장 공격적인 상어 종 중 하나이며 인간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상어는 다양한 염도의 내성이 강해요. 즉 기본적으로 민물에서도 문제없이 헤엄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리유니온 섬에서의 공격은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자, 수많은 이론과 이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IRD, 프랑스 국립연구개발연구소의 연구원인 마크 소리아는 그의 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지역 수역에 살고 있는 45마리의 뱀상어와 38마리의 황소상어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프랑스 국립연구소가 이 연구를 지원했죠. 또한 지역, 국가, 유럽의 3가지 연구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소리아의 팀과 라가브리엘이 개발한 주요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낚시입니다. 전문가들은 황소상어와 먹이의 영역을 놓고 경쟁했던 작은 암초상어의 장기적인 포획이 결국 이러한 극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해요. 불행하게도 포식성 황소상어들은 먹이가 떨어지자 해안 근처로 먹이를 찾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황소상어에게 리유니온의 서퍼들은 아프고 허약한 물고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쉬운 먹잇감입니다. 또한 모리셔스에서는 서퍼들이 모래 해변 근처에서 노는 경향이 있는 반면 리유니온에서는 산호초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상어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선택한 곳이에요.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흙탕물입니다. 황소상어는 그러한 조건을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리유니온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장소가 없지만 도시 지역의 건설 때문일 수 있어요. 탁한 담수는 도시에서 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물은 상어를 끌어들이고 이곳에서 공격이 가장 자주 발생해요. 하지만 궁금한 점은 왜 모리셔스는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도시화가 한창 진행 중인데 말이죠. 모리셔스에도 하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곳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리유니온 섬에는 화라산 피톤데라 푸흐네즈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산 덕분에 섬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어요. 이 사실이 이 섬이 상어의 관심을 너무 많이 끌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점이 될 거예요. 화산 덕분에 리유니온의 해안은 덜 가파르고 해안으로 더 가까이 쉽게 헤엄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의 경사면에서 떠내려온 퇴적암은 황소상어를 유인할 수 있어요. 이미 말했듯이 이 상어들은 흙탕물을 좋아해요. 몇 가지 다른 이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라가브리엘은 공격이 상어 개체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니면 아마도 황소상어들이 짝짓기 기간 동안 더 공격적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고기를 위해 상어를 잡고 파는 것을 금지한 모리셔스의 잘못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소리아와 다른 전문가들은 이것에 강하게 반대해요. 두 섬 모두에서 상어 고기를 구입한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될 정도는 아니었죠.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이 리유니온에게 많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현재 인구의 대부분이 상어를 대규모로 포획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섬 근처에 수중 울타리를 만들었고 이 울타리 유지 비용으로 연간 100만 달러가 들어요.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시기에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상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이버들을 거의 공격하지 않아요. 20세기 초 서아프리카 연안 어딘가에서 독일 증기선이 항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고 배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어요. 선원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모래톱에 좌초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소중한 화물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는 모래에 영원히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미비아 서부 해안 전체를 해골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그럴만하기 때문이에요. 1570km 길이의 이 해안선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예요. 현재 부시맨 부족은 그들의 최고 신이 화가 났을 때 이 땅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포르투갈인들은 15세기에 나미비아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들도 해골 해안을 좋아하지 않았죠.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이 땅이 지하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나미부 사막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름답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해골 해안에 홍보 담당자가 있었다면 출근 첫날에 그만뒀을 거예요. 이 지역은 지리와 역사 때문에 관광객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모래와 파도 아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원들을 노리는 비밀 해류가 숨어 있어요. 벤게울라 해류라고 해요. 이 해류는 남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죠. 대서양의 이 지역은 해양 생물이 풍부하지만 해류의 이웃인 육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 건조한 기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나미부 사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해양 생물은 바로 상어예요. 정확히 11종의 상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상아리가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막의 풍경과 강한 해류, 그리고 상어가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해변가 리조트를 위한 장소는 확실히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해골 해안에 도착하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게 될 거예요. 해변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난파선이 흩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독일배 기억하시죠? 녹슨 거대한 선미가 사막 모래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해안을 따라 총 500여 개의 난파선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백 년 된 포르투갈 대형 범선에서부터 21세기에 이곳 해안으로 밀려온 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제일라 인디아라는 현대식 어선이 예인 밧줄을 풀고 해골 해안에 도착했어요.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도움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고철이 되기보다는 해변의 관광 명소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어선은 원래 고철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불쌍해라. 해골 해안의 가장 유명한 유적은 더니든스타의 난파선입니다. 1942년 영국 화물선이 이곳에서 좌초했습니다. 그 후 대규모 구조작전은 선원들에게 이곳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조대원들은 승무원과 승객을 모두 구해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이 과정에서 항공기 한 대와 예인선 한 척이 유실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조대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는 데는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노란색 바다, 즉 모래입니다. 이곳에는 도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골 해안은 육로로 접근하기 어려워요. 법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운전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해골 해안의 해골은 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뼈를 의미하기도 해요. 대부분 고래와 바다 표범의 뼈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 지역에 적응해서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해안선을 돌아다닙니다. 상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굶주린 사자들도 있어요. 해골 해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다른 동물로는 코끼리, 지타, 표범, 기린 등이 있습니다. 1971년 나미비아 당국은 이곳에 국립공원을 설립했어요.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서퍼들을 제외하고는 방문객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나미부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며 관광객 친화적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와 따뜻한 겨울 자켓을 챙겨야 해요. 이상한 조합이죠? 낮에는 기온이 45도 이상으로 치솟고 밤에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가 롤러코스터 같죠. 위험이 그뿐이 아니에요. 네, 더 있어요. 독일 선박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일 기억하시죠? 그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후 때문에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선원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실 안개는 야생동물들에게 도움이 돼요. 안개는 나미부 사막의 유일한 물 공급원이기 때문이죠. 파충류와 포유류는 이 혹독한 기후에 적응해왔어요.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모래바다, 짙은 안개, 강한 해류, 사자, 상어. 관광책자에 나올 법한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해변이 지구상에서 해골 해안뿐은 아니에요. 호주의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륙 북서부에 약 125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어요. 이 지역은 해골 해안처럼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데인트리 열대우림의 일부예요. 이곳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은 사막이 아니라 열대우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의 해변은 엽서에서나 볼 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호주? 상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바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악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악어는 현지인들이 솔티즈라고 부르는 바다 악어입니다. 위험한 파충류에게는 귀여운 별명이네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도 방문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6월까지 트리뷸레이션 곳 주변 해역은 상자 해파리로 가득해요. 상자 해파리의 독은 사람의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에서 해파리에 쏘이면 수영을 하던 사람이 육지에 도착해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식초는 해파리의 독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분의 식초병을 여행 가방에 챙기는 게 좋겠어요. 악어와 해파리는 위험해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동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멧돼지예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해변을 가로질러 멧돼지에게 쫓기면 웃음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호주에는 2,100마리의 멧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돌진하면 더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방어 방법은 원을 그리며 달리는 거예요. 멧돼지는 모서리를 잘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멧돼지 카레이서가 없는 걸지도 몰라요.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에는 동물이 아닌 마지막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무조차도 방문객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쏘는 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붉은 열매를 따려고 하면 나무가 반격에 나섭니다. 가시가 작은 유리파편처럼 날카롭습니다. 피부에 미치는 불쾌한 영향은 한 달 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웨이트 어 와일 부쉬가 있어요. 누가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긴 덩굴에는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사람을 말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예요. 누군가 이 가시덩굴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휴가 목록에서 이 호주 해변을 지우려고 했다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곳은 관광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모든 위험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어요. 방문객들은 무성한 초목으로 둘러싸인 몽환적인 물 웅덩이로 수영을 즐기러 갑니다. 그네를 탈 수 있는 밧줄도 있어요.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해변이네요. 오늘 저녁 역사상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상어가 심해의 신비한 생물인 블롭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장은 먼 바다가 되겠네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 메갈로돈이 진다면 전 인류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겠죠. 하지만 먼저 우리 적을 더 자세히 알아보죠. 메갈로돈은 고대의 해양 포식자예요. 수백만 년 동안 해양 생물을 먹이로 삼았던 거대한 상어죠. 메갈로돈을 대적한 생물은 없었어요.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였죠. 지금의 해양 생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포식자는 300만 년 전에 멸종했거든요. 비록 메갈로돈이 정말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길은 없지만요. 고작 해양의 5% 정도 탐사가 됐을 뿐이니 이들이 바다 깊은 곳에서 아직도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무시무시한 상어가 자신의 맞수와 싸우게 됐어요. 바로 블롭이죠. 기술적으로 이건 오직 소리의 이름일 뿐이에요. 해양학자들이 1997년에 녹음한 소리예요. 이 소리를 내는 해양 생물은 크라켄이라고 불리는 바다 괴물일 수 있어요. 이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크기도 오직 짐작만 할 뿐이고요. 이 초저주파 블롭은 너무 강력해서 4,800km 밖에서 특수한 장치로 들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뉴욕에 있다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가청력이 훨씬 떨어지는 심해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생물은 살아있는 생물 중 가장 큰 흰수염고래보다 몇 배나 더 클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소리가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인 포인트 니모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곳은 세계의 가장 가까운 섬의 해안으로부터 1,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연구가 안 된 곳이기도 해요. 포인트 니모는 육지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우주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매년 인공위성이 이곳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최악은 가상의 고대 도시인 르리에의 좌표가 포인트 니모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는 작가 H.P. 러브크래프트의 책에 묘사되어 있어요. 르리에의 유적 가운데 괴물 크툴루가 누워있고요. 네, 보이는 거랑 많이 다른데요. 뭐 저도요. 이봐요 크툴루, 모음 좀 살래요? 마치 고양이가 키보드를 가로질러 걸어가다가 만들어진 이름 같네요.
이것은 완전히 허구의 생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블롭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크툴루는 반신반수이기 때문에 메갈로돈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해요. 크툴루는 팔과 다리, 날개, 그리고 수십 개의 긴 촉수를 가진 거대한 문어 혹은 조개를 닮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크툴루의 크기를 재는 건 불가능하지만 작가와 그림의 기록을 믿는다면 그 높이가 최대 90m에 달한다고 해요. 메갈로돈은 길이가 약 20m로 크툴루보다 5배 더 작아요. 지하철 한 양보다 약간 작은 크기죠. 오, 괴물 상어에게는 좋은 점심거리네요. 상어의 무게는 100톤 정도이며 탱크 2개의 무게와 같아요. 크툴루의 무게 역시 알 수 없지만 탱크 2대를 손으로 쉽게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라고 장담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크툴루는 크기와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그 크기는 사람 크기에서부터 대륙 크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죠. 또 크툴루는 원하는 만큼의 팔다리를 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자고요. 그러면 메갈로돈은 이길 가망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크툴루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해보죠. 일단 크기 면에서 메갈로돈은 상대에게 졌어요. 크툴루는 100만 년 이상 된 고대의 현명한 존재예요. 은밀한 지혜와 텔레파시를 가지고 있죠. 메갈로돈은 주로 본능을 따르는 고대 동물이고요. 모든 경기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지능이죠. 그래서 크툴루는 거대한 상어를 상대로 다시 승리합니다. 러브크래프트는 크툴루를 수천 년 동안 잠을 자며 지구 종말을 시작하기 위해 깨어날 때를 기다린다고 묘사했어요.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은 메갈로돈의 승리에 관심을 자,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소름 끼치게 생긴 동물 중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피지 근처에 있는 나누야 발라바 섬의 열대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만한 거대한 생명체가 보이나요? 쥐가오리입니다. 긴 채찍 같은 꼬리와 크고 평평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몸을 가지고 있죠. 쥐가오리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암초 쥐가오리와 대왕 쥐가오리예요. 쥐가오리는 상어와 같은 과에 속하지만 아래턱에 작은 이빨만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갑각류를 먹고 삽니다. 쥐가오리는 사교적인 동물이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단 가까이 오게 하면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주변을 헤엄칠 거예요. 하지만 뒤쫓지는 마세요. 매우 빠른 수영선수들이거든요. 쥐가오리의 영어 이름인 만타레이는 망토 혹은 담요라는 뜻입니다. 모든 바다생물 중에서 체중에 비례해서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혹돔입니다. 보기엔 흉하게 보여도 한국, 일본, 중국의 얕은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순한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턱과 머리에 모두 돌기가 있어요. 아네모네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하며 보통 100cm의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돔 한 마리가 30년 전 일본의 한 스쿠버 다이버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다이버가 물고기를 발견했을 때 혹돔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다이버는 물고기의 회복을 도왔어요. 그 잠수부는 수중 신사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수중 배를 쳐서 물고기를 불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해 볼까요? 이 생물은 상어지만 고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아주 작아요. 고래상어는 인간에게 무관심합니다. 먹을 수 없는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다른 상어종들과 달리 여러분을 물지 않을 거예요. 고래상어는 역과 섭식 동물입니다. 이빨은 있어요. 그것도 무려 3,000개나요. 하지만 이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이 저처럼 크긴 하지만 목구멍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밖에 안 된답니다. 다음은 개복치입니다. 꼬리가 없는 이 물고기는 마치 반으로 잘린 것처럼 보입니다. 커다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수면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상어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개복치는 물속 깊이 잠수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 피부의 각질을 없애고 기생충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일단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표면으로 돌아와 일광욕을 하죠. 또한 식욕이 왕성합니다. 만약 물속에서 여러분을 보면 다가와서 여러분을 관찰할 거예요. 하루 안에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먹이를 줄 만큼 친해질 수 있어요.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 큰 돌고래를 소개합니다.
가장 사교성이 뛰어난 바다 생물 중 하나이며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큰 돌고래는 놀이를 좋아하고 사냥하고 새끼를 기르고 공동체에서 서로 돕기를 좋아합니다. 큰 돌고래는 시속 30km에 이르는 뛰어난 수영선수입니다. 보통 수면 위로 올라와 머리에 있는 숨구멍으로 공기를 마십니다. 큰 돌고래는 의사소통에 뛰어나고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향 위치 측정을 사용해서 방향을 탐색하고 먹이를 찾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매우 호의적입니다. 너무 경계심을 늦추기 때문에 오히려 상어와 같은 다른 바다 생물에게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면 귀신고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귀신고래는 피부가 기생충과 기타 유기체들로 덮여 있어서 주둥이가 마치 거친 바위 조각처럼 보입니다. 먼저 귀신고래에게 잘 보이도록 하세요. 귀신고래는 새끼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면 큰 보트, 배, 선박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순에서 노를 저으면서 카약을 타는 사람들을 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보트에 접근하여 사람이 만질 수 있게 허락하기도 하죠. 하지만 법으로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신고래는 원한다면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느끼면 공격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머리에 연장을 달고 있는 물고기를 소개합니다. 귀상어예요. 귀상어의 두개골은 사냥에 도움이 됩니다. 눈은 망치 모양 머리 바깥쪽 가장자리에 달려 있어서 360도 수직 시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코 앞이 사각지대죠. 귀상어의 머리는 금속 탐지기와 같습니다. 상어가 원하는 건 대부분 모래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모래에 살짝 담가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쓸어 올립니다. 귀상어는 해안선 부근과 근해의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 움직여요. 인간과 다이버에게는 대부분 무해하지만 공격적으로 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경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다이버들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작은 동물을 소개할게요. 바다사자입니다. 바다사자는 좀 까다롭습니다. 장난기가 많고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바다사자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지만 거의 3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코를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고 일단 물에 머리를 담그면 콧구멍이 닫힙니다. 만약 바다사자가 해변에서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떠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야생 바다사자는 누구에게도 우호적이 아닌데 특히 위협을 느낄 경우 그렇습니다. 접근 가능한 바다사자는 우리 안에 갇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벨루가 고래입니다. 흰색의 둥근 머리가 있고 아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사교적이고 시끄러운 동물일 거예요. 위쪽을 향한 입 때문에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벨루가 고래는 태어났을 때 어두운 회색입니다. 스톤피쉬. 스톤피쉬는 미인 대회 우승은 못할 거예요. 이 미인 대회가 누가 제일 돌을 닮았는지 뽑는 게 아니라면요. 반사되지 않는 작은 눈과 거친 피부는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요. 큰 머리, 더 큰 입, 그리고 돌이 한가득이에요. 해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한번 밟거나 심지어 한번 만지는 것도 그리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이 등지느러미에는 매우 강한 독이 있어요. 이건 밟힐 때 튀어나오고 마비가 오거나 심지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도움이 급히 필요할 거예요. 이것들이 물속 또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위험한 생물들 중 하나인 게 놀랄 일이 아니네요. 바위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 조심하세요. 숨바꼭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심해 드래곤피쉬. 만약 바다에서 가장 흉측한 물고기 상이 있다면 심해 드래곤피쉬가 우승할 거예요. 끈적거리는 비늘이 없는 피부, 거대한 치아, 그리고 엄마만이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진 이 바다의 나쁜 녀석은 얽혀서 좋을 게 없어요.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표면 아래 213m와 1829m 사이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하죠.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함께 심해 드래곤피쉬는 먹이를 잡기 위해 생물 발광하는 신체 부위에 의존해요. 또 아래턱에서 나오는 끝에 붉은 빛이 나는 매달린 부속기관을 사용해요.
많은 물고기들이 이 작은 빛을 먹이로 착각해서 심해 드래곤피쉬의 턱으로 유인되죠. 아주 똑똑해요. 드래곤피쉬 진짜 똑똑해요. 송곳니 물고기.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 1668m 깊이의 해구예요. 바다 표면에서 거의 11km 아래에 있죠. 이걸 염두에 두세요.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탐험이 덜 된 곳 중 하나예요. 또 지구 해양의 가장 깊은 지역이기도 하죠. 비록 많은 생물들이 아직 인간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송곳니 물고기에 대해 알게 되는 소름 끼치는 기쁨을 누렸어요. 송곳니 물고기는 뻔뻔스럽게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요. 저것 좀 보세요. 송곳니 물고기는 육식성 동물이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입에 걸리는 거의 모든 걸 먹고 살아요. 이 물고기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접촉 화학 반응에 의존해요. 다른 말로 하면 깊은 바닷속에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에서 나오는 화학 잔류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심해어들과는 달리 이들은 몸에 빛을 내는 세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거긴 꽤 어두워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마주치는 게 뭐든 다 씹어 먹어버릴 거예요. 이 녀석들은 꽤 무서워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길이가 겨우 18cm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전 바다에서 느긋하게 수영하는 동안 이런 것들과는 마주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둥클레오스테우스. 아주 묘하게도 바다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알려진 이 선사시대 물고기는 이빨이 없었어요. 이빨은 뼈로 된 판으로 대체되어 그 크기의 다른 괴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턱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상어. 만약 상어에 관한 영화가 무섭다고 생각했다면 이 다음 심해 생물은 두 번 다시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고 맹세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914m의 물속에 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할 거예요. 마귀상어는 여러분의 최악의 악몽에서 나온 생물과 상어가 섞인 것처럼 보여요. 이 상어들은 검처럼 튀어나온 주둥이와 그에 걸맞은 튀어나오는 턱을 자랑해요. 회색빛이 더 많은 다른 상어들과는 달리 이 소름 끼치는 녀석은 분홍색인데도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거친 표정 외에 과학자들이 마귀상어에 대해 진짜로 알고 있는 건 뭘까요? 글쎄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길이가 5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빼고요. 이 녀석들에 대해 배울 게 아직 많은 것 같네요. 감히 그런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어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많은 종들은 산소를 얻기 위해 아가미로 물을 계속 이동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들이 쉬는 동안 반쯤 깨어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상어는 심지어 눈도 감지 않아요. 쿠키커터 상어. 이 상어의 아랫니는 크고 날카로운 반면 윗니는 훨씬 작은 살아있는 공포예요. 상어의 이빨이 빠지면 상어는 칼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빨을 먹어요. 상어에겐 꽤 똑똑한 해결책이네요. 주름상어. 주름상어를 공부하는 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포탈을 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 심해를 누비고 다닌 이래 이 뱀장어같이 생긴 상어들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러요. 이 상어들의 입은 뒤쪽으로 향해 있는 25개의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차 있어요. 총 300개나 되죠. 1884년에 출판된 에식스 연구소의 회보에 게재된 상어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먹이를 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게 만들어졌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히도 주름상어는 바다 표면 아래 119m에서 1280m 사이에 살고 있어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건 치과 남반구 어딘가의 바닷물 속에 유령처럼 검은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상할 정도로 낮게 헤엄치며 메갈로돈이 다음 먹이를 찾고 있어요. 백상아리를 닮았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백상아리 크기의 3배에 달하고 그 위협적인 외모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하여 궁극적인 자연계의 포식자로 발전했어요.
수백만 년 동안 무시무시한 진화적 특성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으로 5km 이내에 있는 먹이를 감지해요. 바다 밑으로 헤엄치면서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천천히 헤엄치고 있는 바다 거북을 따라가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거북이를 스토킹하면서 거북이에게 달려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시속 18km의 속도로 헤엄쳐 올라가 충돌해서 거북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에요. 가까이 다가가다가 메갈로돈의 예민한 감각은 근처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거북이를 쫓고 있는 것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 훨씬 더 큰 또 다른 물체를 마주해요. 메갈로돈은 아마도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해양 포식자이고 바닷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지만 오늘은 달라요. 근방에 새로운 상대가 나타났어요. 비슷한 평판을 가지고 있고 메갈로돈의 흉포함에 필적하는 상대예요. 이 알 수 없는 생명체는 사냥터를 두고 경쟁하려고 해요. 도전자는 리비아탄입니다. 바다거북이 이 순간을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갈 기회로 삼는 동안 이 두 최고의 포식자들은 누가 바다 최고의 왕으로 군림할지 결정할 준비를 하면서 멀리서 서로를 평가하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300만 년에서 2300만 년 전 사이에 대양을 지배했고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를 둘러싼 바닷속 지구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습니다. 주 무대는 주로 먹이가 풍부한 연안 지역이었어요. 바다거북, 고래, 바다표범, 돌고래, 다른 상어들을 사냥하면서 일생에 걸쳐 해안과 깊은 바다 사이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점점 넓어지는 활동 영역과 다양한 먹이의 범위 때문에 메갈로돈의 크기는 길이가 20m에 달할 수 있었어요. 먹이를 잡고 뼈를 물을 수 있는 두껍고 튼튼한 이빨로 무장한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28만 2685kN에 달했는데 이것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거의 4배나 더 강합니다. 그들의 전술은 먹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래에서 매복하다가 들이받는 거였어요. 더 큰 먹이는 지느러미를 물어 뜯어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단 움직이지 않게 되면 가슴을 물어 뜯었어요. 턱에는 약 276개의 무서운 톱니 모양의 이빨이 있고 길이는 17cm에 옆면은 들쭉날쭉했어요. 메갈로돈의 경쟁자인 리비아탄은 길이가 30cm에 달하는 다양한 크기의 이빨 2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목표물을 관통할 수 있어요. 엄니를 제외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현존한 동물의 이빨 중 가장 큰 것들이었어요. 비록 리비아탄이 전체 크기 면에서는 메갈로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길이는 17.5m까지 크게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이었어요. 주로 남반구 안에 살았고 9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비록 메갈로돈과 비슷한 먹이를 사냥했지만 다른 사냥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먹잇감을 쫓아가서 지칠 정도로 피곤하게 만든 다음 머리로 받고 물어 뜯는 방식으로 끝을 냈죠. 또한 무기면에서 더 적응력이 있어요. 훨씬 더 큰 뇌가 있었거든요. 온혈 포유류로서 지능이 뛰어나고 중요한 순간에 전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더 빠른 사고가 가능했어요. 메갈로돈은 순전히 본능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비록 이 두 거인이 존재하면서 바다를 누비던 시대 사이에는 수백만 년의 차이가 있지만 둘은 역사상 짧은 시간에 공존했어요. 서로의 영역이 겹칠 때 둘은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서사적인 충돌을 일으켰어요. 이 메갈로돈의 영토는 한 번도 위협받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리비아탄은 훨씬 더 큰 메갈로돈을 관찰하면서 접근합니다. 리비아탄은 먼저 공격하기를 꺼려요. 왜냐하면 보통 이전에 마주친 것들은 즉시 탈출하려고 시도해서 추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갈로돈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메갈로돈의 본능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예상대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리비아탄을 들이받는 것을 목표로 물속을 미끄러지듯 전속력으로 헤엄칩니다. 리비아탄도 도망치려고 몸을 돌려 스스로를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하는 대신 똑같이 행동해요. 이 두 물속 거인은 물을 가르며 정면 대결을 앞두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상대가 꼬리를 보이며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이 검증된 전술로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메갈로돈은 다가오면서 빠르게 아래로 헤엄쳐 내려갑니다. 상대보다 빠르고 민첩해요. 거리를 두면서 아래에서 움직여요. 리비아탄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며 제때 몸을 돌리지 못해요. 메갈로돈은 위로 방향을 틀어 리비아탄의 부드러운 아랫배를 공격하여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크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어요. 리비아탄은 계속 방향을 틀지만 강력한 턱으로 공격자를 붙잡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메갈로돈은 쉽게 이빨 함정에서 헤엄쳐 나가며 꼬리와 지느러미를 조준해서 작은 조각을 물어 뜯어내고 재빨리 후퇴하는 루틴을 계속 반복하며 리비아탄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이 전술은 효과적이지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메갈로돈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끝내버리려고 노력하면서 남은 힘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저항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리비아탄은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발을 바닥에 대자 차가운 물이 느껴집니다. 재빨리 선실을 뛰쳐나와 긴 복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계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가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한 여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일으켜줍니다. 사람들이 바닥에서 밀어닥치고 있어요. 모두가 계단을 오르려고 합니다. 뒤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던 선실은 물에 잠겼어요. 몇 초가 더 지나자 물이 머리 위까지 올라갑니다. 다행히 모두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쪽 가판이 부서지고 있어요. 거대한 배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 쇠가 갈리는 소리, 사람들의 함성이 몇몇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음악과 어우러집니다. 구명보트로 향하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는 있어요. 뱃머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선미 가장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바다로 뛰어내리기로 합니다. 배가 더 깊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바다 표면까지의 거리를 줄입니다. 마침내 얼음물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물은 영하 2도예요. 바다가 얼어붙을 만큼은 아니지만 도로에 있는 웅덩이를 얼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기온이죠. 추워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가라앉지 않을 거라던 선박 중 하나가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1시간 30분 후 다른 여객선이 도착하여 생존자들을 모두 구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대서양 얼음물에서 90분 동안 생존해야 합니다. 혼란과 비명, 절망 속에서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상어예요. 모두가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생존자들이 침몰 현장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경우, 충돌음과 물속의 진동은 백상아리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재앙이 발생했던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삽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죠. 크고 빠르고 강하고 300개의 톱니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여러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물 밖으로 튀어나온 삼각형 지느러미 몇 개를 봅니다. 상어들은 재빨리 여러분과 사람들 주위를 돕니다. 배에서 나온 떠다니는 나무 조각을 잡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차가운 온도가 움직임을 어렵게 하고 손이 미끄러집니다. 상어 한 마리가 헤엄을 치다가 여러분을 향해 곧장 가고 있어요. 두려움에 두뇌가 작동을 멈추고 본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물속에서 빠른 상어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소용이 없지만 여전히 계속 노력합니다. 2초 후 발 뒤꿈치가 상어의 코에 닿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쪽 발은 이빨이 있는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다리에 날카로운 이빨이 느껴지고 눈을 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상어가 다리를 놓아줍니다. 백상아리는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드뭅니다. 무는 경우는 상어가 테스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개입니다.
가벼운 테스트를 한 후 상어는 물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흥미를 잃은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어가 배가 고프다면 상대가 어떤 동물인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배에 안전하게 타고 있는 생존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상아리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어가 보트를 조금 밀 수는 있지만 단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배에 스테이크가 있고 누군가가 상어에게 먹이를 준다면 문제가 시작될 거예요. 몇몇 상어들이 스테이크가 물에 떨어질 때까지 배를 밀 겁니다. 상어가 여러분에게서 멀리 헤엄쳐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명보트 중 한 척이 여러분을 태웁니다. 이제 안전해요. 또 다른 여객선이 도착할 것이고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경우, 물이 따뜻하다면 타이타닉 생존자들은 황소상어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라앉는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물이 그렇게 차갑지 않아서 가까이 떠 있던 문까지 쉽게 헤엄쳐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위쪽 끝이 짙은 색인 삼각형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백상아리와는 달리 이 상어들은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게으르고 느릿느릿해 보여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문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황소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일부러 느림보 같은 착각을 일으켜 먹이가 긴장을 풀게 합니다. 적절한 순간이 되면 민첩하고 빨라집니다. 황소처럼 짧고 납작한 얼굴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몸도 튼튼합니다. 운에 오르자마자 황소상어가 그 문을 들이받아서 여러분은 물에 빠집니다. 다행히 근처에 구명보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에 태웁니다. 사방에서 상어 몇 마리가 보트를 들이받습니다. 무섭지만 모두들 힘을 합쳐서 배가 계속 떠있게 합니다. 곧 또 다른 구조선이 도착하고 시끄러운 신호와 엔진의 굉음으로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그 불쾌한 시나리오는 다행히도 불가능합니다. 황소상어는 따뜻한 바다에서만 수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선한 샘, 강 하구, 그리고 얕은 물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해변 근처에서 종종 목격이 되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기 전에 수영할 장소에 대해 항상 읽어보세요. 세 번째이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물에 뛰어들었어요.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추워서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어요. 구명조끼 덕분에 물 위에 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불빛이 물을 조금 밝혀줍니다. 검고 끝없이 깊어 보이는 물속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고대 물고기,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모습의 상어가 여러분 곁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그린란드 상어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북극 바다에서도 수영을 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의 추운 기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는 자동차보다 더 큽니다. 길이는 매년 1cm씩 늘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상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다행히 온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주방 전체가 물에 떠 있어서 이 상어들을 유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린란드 상어는 느리고 평화롭고 나이가 많아요.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는 400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어는 태어난 지 150년 후에야 성체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1912년의 그린란드 상어는 검, 앵무새의 안대를 두른 해적들의 황금기를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리고 타이타닉호 참사를 목격한 바로 그 상어가 2021년에도 살아서 대서양 차가운 바다를 천천히 헤엄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어가 물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근처에 배가 어떤 상어들은 위를 뱉었다가 도로 제자리에 넣는 괴상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편리할 것 같긴 하네요. 대부분의 상어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삼킨 모든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거북 등껍질과 부리, 새 깃털과 뼈, 랍스터 집게 등등과 같은 것들을 다시 뱉어낼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생물들은 모든 내용물들과 함께 자진해서 위 전체를 토해내죠. 내용물을 다 꺼내면 주요 소화기관을 다시 안으로 넣어요. 이 과정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같은 일부 상어종들은 눈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망막이 눈과 뇌를 따뜻하게 해주죠. 이는 움직임을 더 잘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상도도 향상시켜줍니다. 청상아리 같은 경우 이 종은 종종 다른 기온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이동해요. 우린 대부분 움직일 수 있는 턱이 한 개뿐이지만 상어들은 아래턱과 위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별도로 움직이면 먹이를 더 잘 물 수 있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빈틈없이 씹을 수 있게 되죠. 왠지 더 무시무시하네요. 상어는 한 번에 많은 수의 새끼 상어를 낳아요. 물론 종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예를 들어 청세리 상어는 한 번에 13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유명해요. 백상아리는 대부분의 정글의 고양이보다 더 강력한 턱 힘을 갖고 있어요. 6m 길이의 수중 사냥꾼은 제곱센티미터당 276kg 이상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사자나 호랑이보다 4배 더 강한 힘이에요. 사람은 센티미터당 쥐꼬리만한 10에서 14kg의 압력으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죠. 복상어는 엄청난 양의 물을 삼켜서 스스로를 방어해요. 그러면 상어의 몸이 평상시에 2배가 되거든요. 몸집을 키워서 잠재적인 위험을 쫓아내죠. 상어는 일생 동안 5만 개 이상의 이빨을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빨이 모두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가장 강하고 큰 것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작고 그리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니가 손상되면 약한 이가 앞니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이건 상어의 이빨이 사람만큼 깊게 뿌리 내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상어의 피부는 사포와 같은 느낌이에요. 작은 이빨 같은 비늘로 덮여 있거든요. 상어의 꼬리 쪽을 향해 돋아 있습니다. 이 비늘은 상어가 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고래상어는 피부가 매우 두꺼워요. 몸 일부분은 15cm까지로 두꺼울 수 있어요. 동물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것 중에 하나죠. 과학자들이 이 생물의 혈액 샘플을 얻고 싶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상어는 굉장한 후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동물을 감지하기 위해 감각 한 가지를 더 사용해요. 머리 주변, 콧구멍 근처, 그리고 코 아래에 특별한 구멍이 있어요. 바로 특별한 기관인데요. 투시력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작은 전기장을 발생시켜요. 이 구멍 덕분에 상어는 그런 전기장을 발견하고 다른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상어들은 놀라울 정도로 귀가 예민해요. 914m 떨어진 곳에서도 잠재적인 먹잇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물고기의 근육 조직을 수축할 때 생겨나는 것과 같은 저주파 소리를 포착할 수 있어요. 상어는 4억 년 이상 존재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대량 멸종 중 4번이나 생존해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 말은 상어는 에베레스트, 인간, 공룡, 심지어 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게 돼요. 이 생물들은 산호초가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상어종들은 백상아리나 돌묵상어처럼 물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어요. 이들은 공중에 2.5m 이상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프 능력 덕분에 바다 표범이나 바다새와 같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아프리카에 있지 않는 한 물에서 뛰어오르는 상어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상어 뼈는 근육과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보다 가볍고 밀도가 2배 낮죠. 다른 동물들보다 더 유연한데요. 그래서 다른 동물을 쫓을 때 급커브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귀상어가 이상한 모양의 머리를 갖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특이한 머리 때문에 이 생물은 놀라운 360도 시야를 갖고 있어요. 눈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서로 겹쳐지는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마귀상어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이 있는 인대에 붙어 있어요. 동물의 턱을 8cm까지 펼칠 수 있어요. 다른 해양 생물들을 잡기 위해 입을 앞으로 쭉 내밀 수 있죠. 여러분과 달리 상어는 잠을 자지 않아요. 어떤 종들은 계속 수영을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물이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것이 멈춰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다른 상어들은 쉬지만 무의식 상태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특별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이 생물들은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항상 뜨고 있죠. 그리고 동공이 주변을 감시하고요. 또 물이 아가미를 통과할 수 있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상어는 놀랄 만큼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요. 다 이상한 수면 패턴 덕분이죠. 예를 들어 백상아리는 먹거나 쉬지 않고 3,200km 이상의 거리를 헤엄칠 수 있어요. 이 생명체들은 왜 배고파하지 않을까요? 상어는 간에 저장된 지방을 끌었어요. 근데 이 기관은 동물의 몸무게의 3분의 1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어는 역방향으로 헤엄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꼬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슴 지느러미는 균형을 유지하고 회전하게 도와줘요. 그 뜻은 해부학상으로 이 동물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상어는 성대가 없어요.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을 비틀거나 몸을 뒤집는 등의 동작을 취해야 하죠. 상어는 전 세계의 모든 바다에 살아요. 하지만 몇몇 종들은 민물 강이나 호수에서도 서식해요. 예를 들어 황소상어는 열대지방의 강에서 발견돼요. 또한 민물과 바닷물 사이를 헤엄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상어는 드워프 랜턴 상어예요. 이 독특한 생명체는 20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몸집의 약점을 다른 방법으로 만회하죠. 예를 들어 일부 기관에서 빛을 방출해요. 그리고 이 생물이 얕은 물에 살기 때문에 햇빛처럼 몸을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세리 상어는 엄청 먹어대요. 종종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죠. 이 음식 중 일부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까지 몇 주 동안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상어는 혀와 비슷하게 생긴 뭔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관은 혀 기저골이라고 불려요. 이는 상어의 가슴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연골의 앞부분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기의 또 다른 싸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링에 들어갑니다. 메갈로돈입니다. 이 상어는 약 2300만 년에서 300만 년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 역대급 궁극의 사냥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두 번째 선수가 링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건 둔클레오스 테우스예요. 약 3억 5천만 년에서 3억 8천만 년 전에 살았고 그 당시 가장 큰 물고기였죠. 이 생물들은 전 세계를 헤엄쳐 다녔고 갑옷을 두른 머리와 강력한 턱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메갈로돈은 역대 최고의 사냥꾼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고대 상어의 사냥 전략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이 생물들이 귀신같이 상대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중요한 장기를 치고 빠르게 적들을 무력화시켰어요. 가끔 이 고대 상어들은 큰 바다 생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지느러미를 겨냥하기도 했어요. 그게 더 큰 상대들을 방어 불가한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죠. 메갈로돈이 사용한 또 다른 전술은 공성망치 접근이었어요. 이 거대 상어는 고래와 충돌해 도망칠 기회를 없애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지성과 전략이 메갈로돈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그 당시에 메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였어요. 하지만 바다에는 예를 들어 고래처럼 그들보다 훨씬 큰 생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그는 그들에게 달려들 용기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었어요. 둔클레오스 테우스의 경우 비장의 카드는 강력한 턱이었어요. 보통 이 물고기는 더 작은 동물을 향해 헤엄치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거대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다가오는 먹잇감이 물과 함께 안으로 당겨지겠죠. 찰리야 잘 가. 이 생물이 성숙해짐에 따라 턱 모양도 변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후에는 크고 부드러운 물고기만을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단단한 것들을 물어뜯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둔클레오스 테우스는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바다 생물 혹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바다 동물을 씹기 시작했어요. 징소리가 들리나요? 우리의 바다 괴물들이 직접 대면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바다의 광활한 물에서 둘은 우연히 마주칩니다. 메갈로돈이 상대방을 먼저 알아차려요. 상어는 둔클레오스 테우스의 강력한 갑옷에 맞서 공성망치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자 해요. 그래서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하지만 둔클레오는 충돌을 피해요. 매그가 돌아서면서 둔클레오스테우스는 상어의 꼬리를 잡을 기회를 얻게 돼요. 순식간에 강력한 턱이 상어 지느러미를 물어요. 아야! 하지만 이 물고기의 뼈판은 매그의 두꺼운 피부를 물어뜯기에는 너무 짧아요. 메갈로돈은 둔클레오스테우스를 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강력한 꼬리를 비틀고 흔들기 시작해요. 마치 로데오 같아 보여요. 둔클레오가 강력한 한 방을 맞고 잠시 기절했어요. 메갈로돈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몸을 돌려요. 몇 초 후 거대 상어는 엄청난 턱을 벌리고 한 입에 싸움을 끝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메갈로돈은 자신이 바다 세계의 최고의 사냥꾼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대 상어는 더 강한 상대를 찾아 방황을 계속해요. 채널 고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의 싸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좌 코너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있습니다. 그녀를 티리안나라고 부릅시다. 그녀는 약 7천만 년 전에 존재했고 오늘날 북미 영토의 진정한 여왕이었죠. 우코너는 바다의 악몽인 메갈로돈입니다. 이건 메건이라고 부를게요. 이 종은 약 3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이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상어 중 가장 큰 상어이자 그 당시에 슈퍼 포식자였어요. 비록 우리 티라노가 가장 큰 종은 아니지만 티리안나는 여전히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로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상대의 크기를 봅시다. 메갈로돈의 크기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고대 상어의 유일한 잔해가 이빨과 척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상어의 실제 크기에 대한 추측만 하죠. 하지만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티라노보단 커요. 그래서 크기 범주에서 메갈로돈은 티라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거대한 상어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기동성은 어떨까요? 티리안나는 덩치가 크고 서투른 것 같아요. 하지만 티라노는 거대한 꼬리 덕분에 균형이 잘 잡혀있고 아주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보세요. 분명 다리 운동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듯하죠? 메갈로돈은 분명히 수중 세계에서 최고의 포식자였어요. 크기와 질량뿐만 아니라 지능 덕분이죠. 과학자들은 고래의 잔해에서 메갈로돈 이빨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메건이 먹이의 가장 약한 곳을 겨냥했고 중요한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결론지었죠. 메갈로돈의 희생자였던 다른 유해들은 뼈골절이 많았어요. 그건 그녀가 몸무게를 공성망치로 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암시해요. 그런 50톤의 공성망치는 콘크리트 벽도 쉽게 뚫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어는 두 개의 주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공성망치와 궁극적인 턱힘. 하지만 티라노의 무기는 훨씬 더 광범위해요. 메갈로돈처럼 그 종 중에서 가장 강한 턱힘을 가졌고 또 공성망치도 썼어요. 비록 무게가 매그의 무게만큼 나가진 않았지만 티리안나는 훨씬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고 충격은 상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게다가 꼬리로 칠 수 있었고 엄청난 다리 힘으로 피해자를 잡아둘 수도 있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티라노의 무기가 훨씬 더 다양해요. 그래서 이 점수는 공룡에게로 가요. 관객 공감상이에요. 티라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룡이에요. 영화, TV 시리즈, 만화, 비디오 게임, 저의 최악의 악몽, 심지어 우표와 밈에도 등장했죠. 그리고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해골은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아요. 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도 많죠. 예를 들어 움직이는 물체만 볼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한 유명한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티라노로부터 탈출했어요. 우선 공룡은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티라노는 시력이 뛰어나요. 사실 인간보다 13배나 더 선명하게 보죠. 반면에 메갈로돈은 진짜 악마의 명성을 갖고 있어요. 메갈로돈이 어선을 파괴하는 장면은 전 세계 시청자들이 여전히 가장 좋아하고도 두려워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남은 유해가 너무 적어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기는 인스타그램의 티렉스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티라노가 점수를 땁니다. 징소리가 나고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라는 걸 의미하네요. 이 두 포식자는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만나요. 메갈로돈은 대부분 깊은 물에서 살았지만 때때로 해변 근처에서 사냥하기도 했어요.
티라노도 이 지역에 있었고 이제 두 포식자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얕은 물에서 메갈로돈은 훨씬 더 느려지고 티라노는 무는 걸 쉽게 피해요. 하지만 티리안나는 몸 때문에 물에 잠수할 수가 없어 상어를 공격하는 게 어려워요. 티라노는 더 얕은 물로 퇴각하기로 해요. 메갈로돈 메가는 떨어